님이 분명히 모델 설계와 DB 모델링 그리고 프론트엔드를 담당하셨습니다. 네, 철우님이 이어서 AWS 죄송합니다. 순서를 조금 제가 재훈님이 이어서 AWS 구축 및 설계 그리고 웹앱 배포 및 관리를 하셨고요. 철우님이 웹앱 배포 및 관리 그리고 DB 설계 쿼리 담당하셨고 데이터 시각화까지 담당하셨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발표하기에 앞서서 시험 먼저 진행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김덕진입니다. 저희 앱은 돈따찜이라는 이름의 로컬에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처음에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서비스 시작 페이지로 넘어가시고 여기에 1인 업장이라고 가정을 하신 거예요. 1인 업장 매우 바쁜데 주문 처리 오더를 누르려면은 또 이 장착했던 장갑을 벗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손동작으로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손동작을 인식을 해야 화면이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일단 처음에 1번 이렇게 주시면은 손동작을 인식하고 기다렸다가 콜 죄송합니다. 1 주시고 하고 콜로 친구야. 지금 프레임이 좀 밀려가지고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조금 보시면은 잠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1 하고 그러면은 오늘따라 친구가 긴장을 해가지고 연식이 좀 있는 친구가 이런 식으로 TTS를 통해서 여기 대기열 주문을 통해 가지고 1번 대기열에 해당하는 번호를 호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커밋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은 해당 대기열에서 실시간으로 대기 중인 주문이 사라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정적인 웹 화면에서 동적인 액션을 주었고요. 추가적으로 관리하면 들어가시면은 실시간 매출 누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키오스크를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실시간으로 주문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매출 그래프가 실시간 반영이 되도록 하였고요. 메뉴별 판매 현황 같은 경우에도 차트.js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매출 정산 이것도 같이 이렇게 해놨고요. 매출 보고 요청이라고 AWS 퀵사이트로 분석을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도록 업주에서 요청을 하면 바로 S3 버켓으로 CSV가 저장되고 그걸 퀵사이트로 분석할 수 있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모델이 좀 가볍기 때문에 내 모델 만들기라는 이런 기능을 넣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 발표 후에 동영상을 통해서 시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하고 알려드리면은 프로젝트 개요를 알려드린 후에 딥러닝 모델링 알려드리고요. 다음 앱 서버 구축 및 AWS 인프라 설계를 안내해드린 후에 돈따찜 및 시연이 있겠습니다. 사용된 기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에는 오픈 CV와 넘파이를 사용하였고요. 모델링은 텐서플로어와 케라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미디어 파이프가 두 분야에 전적으로 쓰였고요. DB 및 시각화에는 차트.js 통해서 실시간 차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파이썬 모듈을 통해서 쉽게 연동이 가능한 MySQL을 DB로 사용하였고요. 판다스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웹 및 앱 개발입니다. CSS와 HTML을 통해서 프론트엔드를 개발하였고요. 플라스크를 통해서 백엔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PyTTS-X3를 통해서 규모 호출 시스템을 완성시켰고 파이 인스톨러를 통해서 EXE 파일을 통해서 로컬 웹 배포를 진행하였습니다. AWS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들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기술들은 차후에 저희 AWS 아키텍처 설명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 및 차별점입니다. 다소 오만한 말씀일 수 있지만 저희는 기술적인 레퍼런스는 논문에서 가져왔으나 그 논문에서 프로덕트 레벨의 구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논문을 기반으로 직접 상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리지널입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해보니 시장에 저희 같은 앱이 없었습니다.
해서 저희는 당당하게 저희가 오리지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레퍼런스입니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7권에 실린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컴퓨터시스템학과의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오픈CV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웹캠의 선동적 인식을 주고 모듈과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현 코로나 시대와 밀접한 비접촉식 기계 제어를 살려서 이를 프로젝트 레벨에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는지 그걸 찾고자 했습니다. 해서 요식업장에서 부족한 일소를 덜어줄 수 있는 비접촉식 주문호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게 되었고요. 개발의 필요성 이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월 7월, 8월이면 교차 오염을 통한 심각한 식중독 감염사례 증가라는 기사가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교차 오염이란 거는 오염된 물질에 접촉이 됐을 때 해당 오염된 물질에 있던 병원균이 다른 물질에 접촉 시에 옮겨가는 걸 말합니다. 지난 6월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 일대에 삼계탕집이나 닭 요리를 하는 집에서 계란을 만진 후에 그대로 조리를 이어가다가 손님들이 대량 식중독에 걸리는 그런 사건도 벌어졌었는데요. 이런 교차 오염에 대한 심각성과 갈수록 요원해지는 요식업계 인력 부족을 감안했을 때 저희는 비접촉식 호출 단말기가 있으면 양쪽에 모두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일정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제 선정 및 중간 점검 기간을 가지고 데이터 수집을 가졌고요. 그 후에 앱 개발, AWS 구축, CI/CD 파이프라인 및 유지 보수 기간을 가지고 데이터 접근까지 총 37일이 걸렸습니다. 이어서 딥러닝부터는 저희 우빈님께서 발표 이어가시겠습니다. 딥러닝 설계 파트부터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가 딥러닝 모델을 설계하면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건 오픈포즈였는데요. 오픈포즈는 세계 최대 컴퓨터 비전 컨퍼런스인 CVPR에서 2017년에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 연구팀이 개발하고 발표한 AI 프레임워크입니다. 저희가 오픈포즈를 사용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하드웨어 리소스인데요. 오픈포즈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CNN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산값이 굉장히 많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필수 요구 사항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개발 환경을 갖추고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도 해봤는데 사용자가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까지 준비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유저 유입이 좀 적겠다 싶어서 최종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으로 시도했던 건 페스터 RCNN입니다. 페스터 RCNN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발표돼서 객체 탐지 분야에 포문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딥러닝 알고리즘인데요. 페스터 RCNN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도 했고 웹상에 서빙까지 해봤는데 웹상에서 이제 속도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실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했던 건 마스크 RCNN인데요. 마스크 RCNN 같은 경우에 페스트 RCNN을 기반으로 해서 더 발전해서 만든 알고리즘인데요. 2016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관했던 커먼 오브젝트 인 컨텍스트의 사람 동작 부분을 포함한 많은 과제에서 현재 최고 상태의 모델이 소타를 달성해서 저희도 이제 기대를 하고 개발을 했는데 정확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웹상에 올라갔을 때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최종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용한 AI 프레임워크는 미디어 파이프입니다. 미디어 파이프는 2020년도에 구글에서 발표한 AI 프레임워크인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비디오 형식 데이터를 입력받고 그것을 수치화해서 파이프라인 형태로 제공하는 AI 프레임워크입니다. 또 구글에서 설명한 게 모바일 환경에서 굉장히 빠르고 또 모듈 자체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저희가 배포할 때도 쉽게 배포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미디어 파이프를 이용해서 데이터 생성을 한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파이프의 영상으로 입력한 손가락의 각도값, 위치값 등을 미디어 파이프가 수치화합니다. 그 수치화한 데이터를 저희가 간단하게 라벨만 붙여서 전처리한 후에 넘파이 행렬 데이터 파일로 변형을 합니다. 변형된 넘파이 파일을 텐서플로우의 순환신경망 RNN 레이어를 사용해서 모델을 개발하기로 방향을 잡고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환신경망 모델을 사용해서 처음에 모델을 개발할 때 시도했던 게 심플 RNN 레이어라는 은닉층인데요. 심플 RNN 레이어를 사용하면서 개발을 해보니까 반복 횟수가 반복되거나 저희가 모델 설계를 조금만 복잡하게 해도 입력층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제대로 아래에 전달되지 않으면서 기울기가 소실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완된 LSTM, 장단기 메모리라는 레이어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최종적으로는 LSTM 레이어를 사용해서 모델을 빌드하게 되었습니다.
LSTM 레이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LSTM은 Long Short Term Memory의 줄임말인데요. LSTM은 은닉층 메모리셀에 입력, 망각, 출력 게이트를 추가해서 기억을 선택적으로 저장하고 훈련하는 딥러닝 레이어입니다. 또 LSTM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심플 RNN 레이어와 비교했을 때 좀 더 긴 동작이나 문장 같은 시퀀스 데이터들의 입력을 처리하는데 성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LSTM 레이어를 사용해서 모델을 빌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LSTM 레이어를 사용해서 저희가 빌드를 했는데도 값이 막 발산하고 또 기울기가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왜 그런가 하고 자료조사를 해봤더니 앞선 오픈포즈 등과 같은 CNN 기반 모델을 사용하면은 저희가 활성화 함수를 렐로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렐로 함수를 LSTM이나 RNN 같은 순환신경망에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전 가중치를 계속 값과 더하면서 값이 커지면서 출력이 발산하는 문제가 생겨서 값이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활성화 함수를 하이퍼볼릭 탄젠트라는 활성화 함수로 고쳤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사용한 LSTM 모델을 최종 모델로 선정하고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모델의 훈련 과정의 매트릭을 시각화한 그래프인데요. 정확도는 보시다시피 1, 다시 말해서 100%가 나왔고요. 데이터 손실률 같은 경우에 소수점 9번째짜리까지 내려가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모니터링 결과값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럼파이 데이터를 맞춰 보게끔 예측을 해봤는데 정확한 값들을 이렇게 내줘서 프로그램에 최종적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최종적으로 적용한 모습이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만의 최고의 상태 소타를 찾으면서 딥러닝 모델 개발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 웹서버 구축부터는 김지훈님이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영상 처리부터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영상 처리 시도를 이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식을 이제 택해서 시도를 해봤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세 가지의 방법은 전부 저희들이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패한 방법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웹소켓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우저 간 양방향 통신을 통해서 카메라 신호를 이제 공유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AWS 인스턴스 내 환경 속에서 유저 겟을 통해서 카메라를 띄우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카메라가 이제 버퍼링이 이제 좀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로 하는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있어서 이 방법을 선택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웹 RTC라고 해서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웹 영상 처리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제 전에 이제 웹소켓과 같이 이제 플러그인이 없고 가볍다는 장점은 있으나 이 방법은 이제 저희가 카메라로 손동작을 취했을 때 그 손동작을 취하는데 카메라가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 약 2초가량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 서비스이다 보니 최종적으로 선정할 수 없었고요. 마지막으로 NICE-DCV라고 해서 데스크탑 클라우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공유 프로토콜이 있었습니다. 이 공유 프로토콜을 통해 AWS 윈 인스턴스라는 걸 접근을 해서 거기에 이제 로컬 카메라를 이제 불러오는 방식인데요. 근데 저희가 여기 큰 문제점이 뭐냐면 MU가의 X라지 이상의 성능을 요구해야지 저희가 실제 로컬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처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보니 하나로 월 23만 원씩 비용을 내가면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기에는 약간 비용적인 문제가 있다 판단이 돼서 비효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는 이 방법 또한 실패로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영상 비디오 스트림 데이터를 어떻게 배포할까 생각을 해서 AWS IoT 그린그래스라는 서비스를 택하게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린그래스라는 서비스가 이제 로컬 네트워크에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비디오 스트림 데이터를 배포하는 방식은 맞지만 저희가 이제 서울 리전 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그 문제점과 그다음에 다른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WS 기기 배송 기간 고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방법 또한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 방법에 대한 구조를 모방한 기기 내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비디오 스트림 데이터를 배포할 수 있는 방법 중 파이 인스톨러를 통한 응용 프로그램 배포 방식을 저희가 이제 찾아서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흐름도입니다. 저희 서비스 흐름도는 일단은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AWS 아키텍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면 흐름도입니다. 저희 화면 흐름도는 메인 화면을 통해 로그인을 하고 두 가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설계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손동작 서비스, 두 번째는 관리 메뉴 서비스입니다. 이 관리 메뉴 서비스에는 부수적으로 5가지 서비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커스터마이징이라는 서비스는 이제 아까 시연에서 이제 잠깐 보였다시피 사용자가 직접 손동작을 통해서 사용자 지정, 이름을 명칭으로 해서 손동작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면 흐름도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을 통해 손동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부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각적인 서비스까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한 화면에 저희가 담겨 보았습니다. 다음은 DB 설계부터는 이제 김철우 조원께서 설명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DB 설계 부분부터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4개의 테이블을 구성하여 DB를 설계하였고요. 저희 로그인 디테일이라고 하여서 매장 정보가 담긴 테이블 하나, 그다음에 오더 테이블이라고 해서 주문 대기업 테이블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문이 들어가게 되면 주문이 처리가 되고 데이터가 삭제가 되게 되는데 저희는 데이터를 사용하여서 시각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더 B라는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메뉴 테이블과 오더 B라는 테이블을 조인을 하여서 매출의 시각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한 AWS 서비스입니다. 이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뒷부분의 아키텍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총 아키텍처입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다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 화면에서는 키오스크부터 저희 로컬 시스템까지의 흐름도만 보여드리고 각각의 DB, 모니터링 서비스, 시각화, 파이프라인은 뒷부분에서 챕터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이 들어가게 되면 메뉴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그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로컬 부분에 저장이 되고 이제 로컬에 있는 매장에서 메뉴를 제조 후에 만들게 되고 핸드 모션을 통해서 주문을 호출하게 됩니다. 저희는 TTS라는 데이터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를 사용하여서 호출 기능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매장에서 보여지는 흐름도이고요. 이어서 DB 부분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AWS RDS라고 하는 정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정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규칙이 있어야 실행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이고 저희는 DB를 활용하여서 시각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 들어가야 실행이 되는 정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RDS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RDS의 보안을 따로 설정해 주었는데요. KMS 키라고 하여서 저희 관리자만 DB를 접근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 주었고 이 RDS는 백업 DB를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S3는 AWS의 저장소의 기능을 하는데요. 저희가 후에 퀵사이트라고 하는 시각화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RDS 데이터를 S3에 적재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모니터링에 관한 서비스인데요. 저희는 모니터링에 클라우드 워치와 가드듀티라는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었고 우선 클라우드 워치라는 것은 AWS 서비스 내에 리소스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RDS와 S3에 대한 리소스를 모니터링한 후에 이상치가 발생하게 될 시에 SNS라고 하는 메시징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 관리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클라우드 워치와는 조금 다르게 가드듀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외적인 부분인 해킹이라든지 이상 침입 같은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저희가 동작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부분에서 매장에서 직접적으로 S3의 동작을 저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가드듀티를 지정을 해두었고 마찬가지로 SNS를 통해서 저희 관리자에게 메일을 발송하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실제 모니터링 화면인데요. 저희가 4.3이라고 하는 사용량의 임계치를 설정해 두었고 이 부분에서 임계치를 넣어봤을 때 오른쪽 이메일과 같이 저희가 지정해 놓은 엔드 포인트로
갈 수 있게끔 구성을 해두었고요. 가드 수치도 마찬가지로 감지가 발생될 시에 SNS를 통해 알람을 발송할 수 있도록 구성해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가적인 유료 서비스로 저희 퀵사이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페이지에 간단한 차트 시각화적인 부분은 구성을 해두었는데 매장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매출에 대한 시각화나 추후 매출 예측 같은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갈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 킥사이트라는 기능이 저희가 생각한 부분과 부합하기 때문에 이 킥사이트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킥사이트의 기능은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판매량, 일괄 판매량, 비율이나 향후 매출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노출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파이프라인 부분부터는 다시 김지호 팀원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AWS 코드 파이프라인을 설명하기 앞서서 저희가 왜 이 코드 파이프라인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유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업주 1인 매장 같은 이제 업주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입장으로서 지속적인 웹 배포와 이제 업데이트로 해서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서 저희가 자동화 배포가 필요하다 보니 AWS 코드 파이프라인이 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코드 배포를 자동화를 하기 위한 야물 코드와 그리고 그에 따른 인스턴스가 필요해서 생성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한 빌드 아티팩트를 통해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디렉토리 단위의 앱을 소스로 지정을 함으로써 그 소스를 사용자가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새로운 갱신될 수 있는 그런 아마존 S3에 적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구조화하여 이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정된 소스가 자동 배포가 됨으로써 저희가 사용자가 직접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아마존 S3에 이렇게 이제 시간대별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계속 주기적으로 함으로써 쌓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 하나의 과정을 이제 SNS라는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업주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이메일로 회신할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 저희가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종적으로 일부 AWS 사용 비용이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은데요. 일단 인스턴스 그리고 RDS 순으로 이제 가장 비용이 제일 많이 두드러지게 사용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부가적인 서비스가 주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세부적인 비용을 좀 확인해 보고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 그래프를 표현을 해봤는데요. 일단 저희는 저희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까지 총 104.25 크레딧이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약 48 크레딧, 그 다음에 RDS 같은 경우는 약 42 크레딧으로 소모가 되었고, 나머지는 부가적인 비용으로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S3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비용이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운영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메리트를 상당히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따찜이 직접 모델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영상 시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보셨던 로그인 화면이고요. 이 로그인을 통해서 비용을 입력하고 들어가신 후에 관리 메뉴에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내 모델 만들기 한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저희가 원하는 라벨링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시연해서 1, 2번을 라벨링으로 지정을 했고요.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지정 동작을 이제 미디어 파이프가 따가지고 손동작 배열을 만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0번 따고 위에 숫자가 바뀌면 그 다음 동작을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 2번 동작을 학습시켜 주시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녹화 완료 버튼을 누른 후에 이 녹화된 럼파의 배열들이 저희 S3 버켓에 이름과 함께 따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보시면 해당 버켓에 단위로 이렇게 복수나무 쪽에 이렇게 마이 모션에서 알짝까지 해가지고 두 개의 럼파의 배열이 들어간 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럼파의 배열을 받은 후에 일단은 저희가 지금은 현재는 이제 수동으로 저희가 이 럼파의 배열을 받아서 트레이닝 시킨 후에 모델을 이제 다시 발송을 해드리는 상황인데, 차후에는 이걸 세이지 메이커에 연동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즉시 람다와 이어서 람다가 발동에 걸려서 이걸 트리거로 세이지 메이커를 학습시키게 되고, 그 세이지 메이커 학습된 거를 다시 또
이번에는 그런 일련의 워크플로우를 만든다면은 차후에 좀 더 이제 유려하게 네, 커스텀 모델 웹 서빙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저희 그러면은 저희 팀원들 한번 나와주시고요. 네, 저희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Q&A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혹시 저희 좀 발표 과정에 부족했던 점이나 궁금하셨던 점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할까요? 네. 그 지금 아까 이제 마지막 거꾸로 마지막 그 발표하는 내용 기준으로 질문하고 싶은데 네. 지금 저 어플을 이용해서 네. 그 예를 들어서 아까 국수나무라고 하는 사용자가 네. 자기의 그 손동작을 스스로 인식시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기본적으로 1, 2, 3, 4 손가락 5개 5가지에 대한 숫자를 인식을 한다고 한다면은 네. 내가 1과 3을 정의를 했을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릇을 해소한다라는 정의를 하게끔 네. 사용자가 직접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인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저 기능을 넣었고요. 왜냐면 저희가 일단 저희 기본 학습시킨 거는 이렇게 저희 동작을 알게 있지만 이제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2가 될 수도 있고 이게 2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거를 저희가 일일이 전부 다 학습시키기에는 좀 모델 자체가 너무 헷갈려하는 값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라리 이제 이용자분들께서 직접 다루시는 게 낫겠다 해서 저렇게 오늘 특성상 저런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거는 네. 지금 발표하는 데서의 대부분의 이제 손가락 영상을 인식하는 것들이 대부분 카메라나 컴퓨터의 가까운 데서 이렇게 보통 동작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촬영 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고민을 해보셨나요? 저희 우빈님께서 네, 제가 이제 미디어 파이프를 제가 찾았고 기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발표 내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치화해서 제공하는 AI 프레임워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수치화된 그래픽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스켈레톤 그래픽의 절대값을 갖고 와서 수치화하기 때문에 거리는 아무리 멀어도 이제 동작을 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또 이제 너무 멀어서 그래픽이 이렇게 겹치는 현상이 발생하면 좀 인식률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러면은 네. 너무 멀어서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네. 그 개발할 때 네. 그 CCTV나 아니면 촬영되는 영상 기기의 해상도의 디펜던시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30프레임 정도로 잡았는데요. 프레임이랑 해상도 픽셀값 프레임을 30프레임으로 잡은 이유가 저희가 저희 노트북 말고 아이폰에서 이제 아이폰의 카메라를 연결해서 해봤을 때 해상도가 아이폰 같은 경우에 되게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프레임이 계속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정확도가 떨어져서 저희가 웹캠에서 이제 실행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끊기는 현상은 왜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나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영상의 용량이 너무 커서 발생했고 웹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전송되게 저희가 웹상에 전송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딜레이는 저희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약간 끊기긴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단말기를 새로 만들어서 개발을 진행했다면 지금보다는 좀 딜레이가 적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이잖아요. 네. 그 클라우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의 사양은 대략 사양 기본적으로 뭐 GPU, 메모리, 그다음에 CPU에 관련된 사양들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S3 라지의 기준으로 이제 했고요. 그냥 CPU는 이렇게 램은 이제 8기가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GPU나 CPU의 점유율은 보통 어느 정도로 서비스할 때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저희는 약 대략 GPU나 CPU의 메모리 점유율은 어느 쪽이 좀 더 많게 차지하고? 아무래도 비디오 스트리밍이다 보니까 그 GPU 쪽이 좀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 제가 좀 더 보태도 될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델 자체가 기본적으로 GPU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CPU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CPU가 제가 이제 따로 측정한 결과는
47% 정도 점유를 하는데요. 저 프로그램 돌렸을 때. 근데 이제 GPU가 있는 상황에서 저 프로그램 돌리게 된다면은 후다 설치한 후에 진행을 하게 되면 CPU 자체는 한 12%까지 떨어지고요. GPU 자체가 그보다 약간 더 올라서 한 30% 정도 내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저희 GPU 그때 사용했던 거는 GTX 1050 그 노트북용으로 사용을 했고요. 램 같은 경우에는 16기가 정도. 그리고 CPU는 옥타로 진행이 됐을 때, GPU가 1050이라고. 네 맞습니다. RTX 1050. 근데 GTX입니다. GTX. 환경이 워낙 국어전이라서 이 친구가 좀 연식이 오래된 친구라. 그리고 아까 저 발표 중에 AWS의 IoT 그린글래스 채택을 하는 거 전에 그 비용적인 부분들이 과도해서 그 선택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단지 그냥 비용적인 것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은 그 검토 대상이 됐는데 비용적인 관점에서만 지금 AWS IoT 그린글래스로 채택을 한 건지. 제가 좀만 더 설명을 하자면 M6iX 이상의 성능을 해야 저희가 기존에 이제 로컬 클라이언트에서 카메라를 띄웠을 때 반응 처리 속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맞먹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이하로 이제 인스턴스 성능을 이제 낮추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카메라가 약간 버벅거리는 현상 때문에 저희가 동일한 동작을 취해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똑같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뭐 카메라는 2라고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인식률이 더 떨어져서 저희가 원하는 행동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돼서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이 좀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 스켈레톤 뭐 지금 서비스를 기획을 하면서 스켈레톤 관련돼 있는 기술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을 것 같은데 좀 이거 공부하면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1과 2를 정확히 구분을 못한다든지 어떤 하나서 제일 큰 문제점, 제일 뭐 극복하기 어려웠던 기술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어떤 거였을까요? 네, 제가 그 부분도 제가 구현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손가락이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은 앞부분만 보이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사용자가 옆에서 약간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각도값 때문에 스켈레톤 그래픽이 뭐 다른 손가락에 붙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오브젝트에 붙거나 하는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측을 해야 했는데 그 예측하는 이제 수식이 아크코사인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아크코사인 수식을 사용해서 손가락 각도값을 예측할 수 있다고 그 미디어 파이프 공식 문서에 나와서 제가 넘파이로 아크코사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찾아서 코드에 넣었더니 손가락에 잘 예측을 해서 그 부분도 이제 넘긴 넘었는데 그 부분에서 거의 한 개발하면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계속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컴퓨터 비전 쪽만 전문을 하고 있지만은 아이디어도 그렇고 그리고 기술적인 구현이라는 것들에 그리고 아까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에 대한 것들 해결 능력이라는 것들이 잘 설계된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더 있으실까요? 네. 전체적으로 그 PT 잘 좋았고요. 보면서 좋았던 게 각각의 어떤 이런 딥러닝에 대한 프레임워크라든지 웹 서비스에 대한 구조라든지 딥러닝 모델 알고리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선택해서 쓰는 듣고 선택해서 쓴다라기보다는 다 목적에 맞춰가지고 그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가지고 하나 채택했다라는 그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좋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지금 가장 이런 어떤 서비스를 갖다 기획하고 이제 개발을 하시면서 다들 크게 많이 포커스를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영상에 대한 반응 속도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영상에 대한 이렇게 로컬의 그 리버트에 있는 영상을 갖다가 클라우드 쪽에 있는 리소스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분석을 해서 사실 결과를 갖다가 리스폰스 받아서 최종적으로 TTS 쪽으로 이제 그게 대한 오더를 갖다가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이제 처리하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그 네트워크를 타잖아요. 거리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지금 반응 속도가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걸
어찌 보면 클라우드 교육이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AWS의 이런 식으로 설계를 좀 복합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참 결국은 이렇게 분석하는 모델은 그 딥러닝 모델이 완성이 되면은 사실은 분석하는 모델은 CPU로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그런 기술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셨으니까 사실 이 단말기나 이걸 어찌 보면 영상 처리 부분은 로컬에 어찌 보면 내장에 대한 부분이니까 로컬 부분에 두고 실질적으로 뭐 이런 어떤 초기에 이제 그런 그 모델을 직접 사이트별로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클라우드에서 어차피 트레이닝 시키는 부분들이니까 자원을 처리를 하고 실제 이제 이런 어떤 영상에 대한 어떤 결과를 갖다가 그 분석해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부분들은 단말기 쪽으로 빼고 그에 대한 이제 인포메이션 정도의 어떤 오퍼레이션이나 아니면 업데이트 같은 이런 부분들은 클라우드 쪽에서 이제 약간 이렇게 역할을 좀 구분을 하면은 더 좋게 효율적으로 무언가 구조를 제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저는 뭐 이제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 간단히 좀 첨언을 좀 드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우리 뭐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여러분들도 치열하게 같은 고민을 하는 얘기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을 항상 얘기를 하면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빨리빨리.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막 그거를 한국인의 단점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국인은 좀 빨리빨리 성격 때문에 뭐 냄비다 뭐다 했는데 우리나라 IT가 이렇게 급속도로 발달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러한 성향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빠른 처리 속도, 빠른 반응 속도를 원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기술이 발달을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그 처음에 시연을 하셨을 때 잘 안 됐잖아요. 네, 그럼 안 써요. 그죠? 네, 그렇죠. 뭐 아시겠죠? 이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이기 때문에 집어 던진다고 성격다. 근데 특히나 뭐 주방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방은 굉장히 치열한 공간이에요. 이 시간 안에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게 좀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카메라를 보고 인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방이라는 또 환경 자체가 뭐 공기 안에 뭐 기름이라든지 수증기라든지 이런 오염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방 특성상. 그러다 보면 카메라가 오염이 돼. 아무리 해상도 좋은 카메라가 나타나더라도 렌즈가 자주 오염된다든지 그런 환경, 그러니까 주방만의 그런 특수한 환경 그런 것들도 고려해가지고 하드웨어도 좀 구성을 했고 1인 업장에 둔다고 하는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네. 차원에서. 네. 다들 수고들 많이 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네, 네. 지금 AWS 통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그 시스템 설계하고 역할 부분들, 서비스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이제 구현을 하시는데 그거 하시면서 좀 이렇게 애로사항이나 좀 개인적으로 구현상이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듭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먼저 이제 좀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손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나 영선 의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한 코멘트도 좀 같이 달아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AWS 내에서 그 영상 처리가 웹에서 완전히 대가 20분 내에서 처리가 되겠지만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안을 찾다가 스트리밍을 처음에는 시도를 했고 스트리밍 시도가 잘 안 돼가지고 AWS 내 서비스들을 다 뜯어서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린글래스 같은 경우에 로컬 웹 배포를 한 후에 로컬 배포를 한 후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CI/CD가 진행되면서 거기서 로컬 연산 이벤트를 처리한 후에 나중에 데이터를 클라우드 내에서 처리하고 격제하는 식의 방향이었어요. 그 방향을 저희가 이제 구조를 촬영을 해온 건데 그 구조를 이제 저희 리전 내 서비스가 없다 보니까 그대로 따오는 데 좀 더 주력을 맞춰서 진행이 돼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정말 이 연산 쪽, 웹 쪽은 안에 로컬 쪽에 그리고 나머지 서빙이나 이런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싹 클라우드 쪽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아키텍처 설계가 되었고요. 영선 의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쪽에서 이제 주방의 상황과 맞춰서 이렇게 연산 계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입력값을 받는 걸 프레임을 총 10장에서부터 24장까지 왜냐면 24장이 저희 사람 눈으로 인식했을 때 가장 부드러운 기준이 되는 시점이에요. 영화도 그래서 24프레임부터 찍고요. 그 프레임 내에서 연산을 처리했을 때 값을 가장 이제 어느 값이 가장 안정적인가 그리고 처음 값이 인정됐을 때 그 값을 이제 조금 웨이트를 얼마를 줘야지 다음 값을 인정받을 때까지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가를 고민을 해봐서 이제 1초 내 0.5초 사이에서 1초 내까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지금 저희 쪽에서
최대한 시도해본 것 중에서는 0.6초의 웨이트를 주는 입력한 후에 웨이트를 주는 것과 그리고 20프레임에서 15프레임 사이 잡는 게 가장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상황까지 일단은 코드에 넣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조금 잔여값이